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카메라 다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네. 자, 오늘 2022년 5월 12일 저희들이 이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가 사실은 올 1월 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 위안부 세미나는 계속 했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이 위안부 사기 청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열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이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이 시민단체가 나가서 강력하게 이 위안부 정의연대, 윤미향 대표가 있는 정의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냥 투쟁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위안부 사기가 어떤 것이 사기인지를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례를 일일이 검토를 해서 이제 이 사기라는 것이 확실하게 저희들이 외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오늘 국민의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우리 김병원 국사교과서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 연세대 교수님, 지금 현재 광화문 연구소 소장 유석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황이원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한민호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한 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아마 오고 계실 텐데 이우연 박사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위안부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그 연구를 발표하신 아주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먼저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김병원 소장님을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 김병원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금은 많이 잘못됐다는, 왜곡되어 있다는, 날조됐다는 것이 많이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연말에 처음에 할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했는데 지금은 이제 호응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지금 대체적으로 이용수라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사기가 시작된 사기의 발단은 김학순입니다. 이 김학순을 잘 알아야 됩니다. 김학순이 위안부 사기극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위안부 하면 그냥 불쌍하게 끌려간 노인들, 조선의 여성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위안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이 김학순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제한된 시간도 있고 해서 주로 위안부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집을 보시면 위안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업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하면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서 66-1635-36 판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것은 우리는 순화된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위안부라는 용어 외에도 추업부, 추부, 장부, 이런 매소부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는 매춘부라는 용어가 인격적으로 표매를 하거나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용어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위안부라는 것은 결국 소정의 비용을 받고 매춘행위를 하는 직업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위안부가 다시 또 이제 일본군 위안부가 있는데, 위안부야 그 당시에는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으니까. 근데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이크 그거 좀 주실까요? 마이크 이거. 일본군 위안부라 하는 것은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전선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일본군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은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서 일본군이 드나들었다면 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군 관할하에서 또는 해당 지역의 총영사관에서 영업 허가를 받고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일 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일 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전선이 아닌 일본군의 점령지라든가 전선이 아닌 곳에서 설치된 위안소는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애초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될 이유도 없고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지도에도 보면 일본, 조선, 대만, 만주 이런 곳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위안부 생활했다는 사람, 조선에서 위안부 생활했다는 사람, 만주, 대만에서 위안부 생활했다는 사람은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매춘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입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생활했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강덕경이라는 인물인데, 위안부 중에서도 화가 위안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그런 분입니다. 보면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빼앗긴 순결, 보면 정말로 자극적이고 대일 적개심을 자아내는 그런 그림을 그린 여성이 강덕경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했다고 하지만 일본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일본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했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용수입니다. 대만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만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에서도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만주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했다는 사람이 지금 신고된 240명 중에 가장 많습니다. 만주 이쪽 지역에. 그렇지만 만주에는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생활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두리, 부산에서 영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했다는 사람 윤두리, 창원에서 했다는 사람, 그 다음에 함경도 함흥 쪽인가 그쪽에서도 생활했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은 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용수는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법, 말이 좀 긴데 간단하게 줄여서 위안부 피해자법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하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여기서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됐다는 것은 위안부로의 진입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것은 위안부 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입 과정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바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할 때 일제라는 것은 일본 제국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이야기하고, 이 국가 공권력의 행위는 공무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공권력이나 공무의 행위는 반드시 그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 없이 공무가 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위안부를 강제든 뭐 자발 어떻든 동원했다는 그런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당시에 1938년도 국가 총동원법이 있지만은 어디에도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는 포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포주의 모집 대상이지 국가 공권력의 동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설령 위안부가 동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상 동원, 남자든 여자든 예비군이든 민간 노무자든 공무상의 동원은 반드시 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출두 명령서라든가 소집 명령서를 교부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지고 그 시간 장소에 출두하도록 해서, 만약에 출두하면 또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출두하지 않으면 또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처벌을 한다든가 재차 출두 명령서를 내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공무입니다. 그런데 위안부가 증언하거나 또는 정의기억연대 여성가족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강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어느 날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강제로, 그것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군인이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중일 지역이나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전쟁하다 말고 전쟁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여인을 시골에 가서 끌고 또 다시 중일 전쟁 지역이나 태평양 전쟁에 그쪽으로 되돌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출국하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권이라든가 비자를 발급해야 하듯이 그 당시에는 도항증명서와 또는 전쟁 지역으로 갈 때는 도항증명서만으로는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이니까 여자들도 스파이도 있고 남자도 스파이도 있고,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그쪽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는 반드시 친권자의 승낙하에 포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증서를 가지고 위안부가 되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서 거기서 건강진단서까지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위안부뿐만 아니라 전선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출국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상하이면 상하이 이런 데 가서 현지 총영사관이나 영사관 경찰서에 또 출두해서 거기서는 친권자 승낙서,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 그리고 사진 2장 이러한 구비 서류를 사진까지 제출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제출해서 영업허가를 얻어야만이 위안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끌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했습니다. 이렇게 각종 서류를 갖추고 이렇게 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데 누가 강제로 끌고 갔다, 연행했다. 사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의 다가 유인유기의 납치입니다. 유인유기의 납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해서 국내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이죠. 신고할 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지만 등록하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이 240명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중에 일본 일제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위안부는 모집 대상,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와 계약을 해서 가는 포주의 모집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30년 동안 또 정의기억연대도 마찬가지 30년 동안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처음 시작한 바로 김학순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이 최초의 인물로 당시에 8월 14일에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폭로 이런 식으로 언론을 장식했는데 따지고 보면 김학순도 일제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제 법령에 의해서 동원되지 않고 엄마가 40원에 팔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김학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죠. 김학순을 위안부 피해자로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 당시 이화여대 교수 윤정옥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사실상 경멸합니다. 이 사람이 위안부 사기극을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김학순, 그 당시에 이 윤정옥은 정신대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정신대 피해자를 찾았죠.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 못하고 또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마치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자기 스스로 마취가 돼서 대한민국에는 정신대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다. 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 수없이 많다. 그렇게 해서 찾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 끌려가서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하는 사람 없다. 라고 자꾸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초조해진 윤정옥이 내세운 사람이 바로 김학순입니다. 이 김학순을 내세워서 당신은 정신대로 끌려간 그야말로 피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라 해서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선의 노력에 짓밟힌 17세 정신대 치유 꼭 배상하겠다. 종군 위안부 참상 알리겠다. 이런 선정적인 제목이 신문을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학순이 인터뷰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상이라든가 정신대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학순은 그럼 어떤 생활을 했느냐? 김학순은 정신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대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정신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의병하고 비슷합니다. 의용 소방대, 의용 그다음에 방범대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정신대가 뭐 교육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었는데 1944년 8월달 되면은 이제 여자 정신 근로령에 의해서 여자들을 공장에 일하러 일본이라든가 물론 일본만 가는 게 아니라 조선에도 있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하는 여성들을 모집하는 것이 바로 정신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944년 8월 23일 이전에는 모집과 자원에 의해서 정신대로 갔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1944년 8월 23일에 일본과 조선의 여자 정신 근로령을 똑같이 공포를 했는데 조선에서는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정신 근로령도 그렇고 징용도 그렇고 그냥 영을 공포한다 그래서 막 데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사람,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 동원령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국민 신고령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전기기술자, 토목기술자, 무슨 이런저런 기술을 나는 그거 기술을 갖고 있다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또 조선총독부에서는 다시 이걸 근거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은 어느 큰 회사에서 우리 무슨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 보내줍니다. 평소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 공고를 하면은 거기에 응모해서 가면 되는데 전시에서 특히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을 못하니까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국가 공권력이 동원돼서 징용령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 회사를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회사는 A 회사인데 징용령에 있어서 당신은 미쯔비시로 가 어느 회사로 취업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징용입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이 징용이라 하고 하면 무차별 인력 징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무조정정책입니다. 이거는 노무조정정책이라는 것은 노무자들을 국가 공권력으로 적절한 군수공장으로 취업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죠. 그런데 여자들 정신근로령도 마찬가지 그런 시간 때문에 이야기해주세요. 예, 아직 예. 5분 정도요? 뭐 기왕서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 정신 근로령도 마찬가지 그래 해야 되는데 특히 여자들은 보통학교 이상 졸업해야 되고 공업계열, 광업계열 기술을 보유한 여성들이어야 자기의 국민 신고령에 따라서 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신고가 안 되고 또 조선 총독부에서 신고가 없으니까 시행규칙을 마련을 못한 겁니다. 결국 1944년 10월달 되면 조선에서 여자 정신 근로령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공식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여자 정신대는 강제로 의해서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학수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김학수는 증언을 보면은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증언집에 있는 겁니다. 1993년도 거. 어머니는 나를 기생을 기르는 집에 수양딸로 보냈다. 그때 내 나이가 15살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고 합격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수양 아버지에게서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서 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도 집에 있는 것이 거북살스럽고 싫어서 그 편이 오히려 시원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수양딸로 간 집은 평양부 경제리 133번지였다. 그 집에는 나보다 먼저 온 양딸이 한 명 더 있었다. 나는 그 집에서 금화라고 불렀다. 김학수는 처음에는 금화지만 이제 중국으로 가면 아이코로 또 이름이 바뀝니다. 이러한 예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직업 여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언니하고 나는 평양 기생 건본에 다녔다. 그 건본 2층 집이었는데 대문에 큰 간판도 있고 생도도 300명이나 있었다. 나는 2년 정도 건본에 다니면서 춤, 판소리, 시조 등을 열심히 배웠다.
건본에서 졸업증을 받게 되면 정식 기생이 되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 나이가 19살이 되어야 관에서 기생허가를 내주었다. 졸업하던 해 내 나이가 17살이라 졸업을 하고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양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내가 나이보다 몸이 성숙하여 양아버지는 나이를 늘려 이야기했지만 관에서는 실제 나이가 17살이라 안 된다고 했다. 국내에서 우리를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양아버지는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수업을 받던 언니와 나는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1941년 내가 17살 나던 해였다. 양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이게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군이라든가 일본 제국의 공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이제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윤미향은 자신의 책 25년간의 수요일에서 김학순에 대해 17살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300여 명이 일본 소부대로 끌려갔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게. 윤미향의 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김학순의 정원집에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군은 우리 양아버지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나를 끌고 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군인이 무슨 돈을 주고 여자들 끌고 갑니까? 그런데 1991년 12월인가요? 그때 일본에서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이력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장에는 중국에서 납치됐다는 이야기가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소장에 그것이 들어가야 유리하겠죠. 근데 그 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9년 17세 나이 17세 봄 거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득에 따라 김학순의 동료로서 한 살 위인 에미코 여성 에미코와 함께 양구에 끌려 중국으로 건너갔다. 트럭에 타고 평양역으로 가서 거기부터 군인만 탄 군용 열차를 3일간 타고 갔다. 몇 번을 갈아탔는데 안동과 베이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북지 호류현 철벽진이라는 것밖에 몰랐다. 철벽진에는 밤에 도착했다. 작은 말이었다. 양부와는 거기서 헤어졌다. 베이징 납치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김학순은 물론 김학순뿐만 아니고 지금 이용수, 기론옥, 김복동 뭐 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직업 자기가 원해서 또는 부모가 팔아서 이용수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에 흘려서 김학순은 떠날 때 어머니가 그 비싼 비단 검정색 유통치마를 주면서 또 김옥준은 능금을 싸서 김복동은 1원짜리 동일은 종이돈을 꼬대해서 옷깃에 꿰매주면서 일본 가서 배고프면 먹어라. 그리고 또 연락해라. 그럼 또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위안부 사기를 친 겁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불행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마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말씀 다 못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에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광화문 연구소장 유석준 교수님의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2년 전 반 전에 TV만 틀면 뉴스에 등장했었는데 요새는 뜸하죠. 그 사이에 뭐 세상도 바뀌고 노 재팬에서 이제는 뭐 웰컴 재팬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노재팬 구호가 한창일 때가 2019년 9월 19일 제 연세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뭐 특별히 노재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연세대에서 33년 근무를 하고 이제 정년을 했는데요. 그때가 정년하기 1년 전에, 그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제가 강의하던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어느 정도 다듬어서 완성을 해서 이제 한 1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는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발전의 이유를 좀 알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그 발전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끌고 가는 포인트는 대한민국 발전에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기여를 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박정희 얘기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박정희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박정희는 독재자다. 뭐 강제로 노동자들을 착취한 사람이지 발전을 시킨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박정희 아니면은 앞에 이승만이 대한민국 발전시켰겠네? 그러면 또 이승만은 아니고, 이승만은 친일파고 뭐 친일파를 등용한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한 거냐? 뭐 설마 뭐 김대중, 노무현이 발전시켰다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발전이 끝난 다음에, 발전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뭐 민주화하는 데 기여했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도, 애초에 뭐 산업화라고 부르는 그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박정희도 아니고 이승만도 아니면 너는 일제시대에 그런 발전의 뿌리가 생긴 거라고 보느냐? 그러면 또 뭐 일제 때는 착취당했다고 펄쩍 뛰죠. 그러면은 구한말로 가져가. 구한말이냐? 그럼 구한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발전의 이유가 있는데 발전의 이유를 니네 설명 못 하면서 발전했다 그러면 니네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 이상한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엉터리다. 니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로 대표되는 여러 역사 경제사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이우현 박사님을 포함한 이영훈 교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밑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우리 김낙년 아니 그 더 위에 안병직 이런 분들이 옛날에 이제 좌익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저 같은 똑같은 이제 질문을 본인이 하셨죠. 왜냐하면 안병직 선생의 본인이 이제 그 좌파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제가 글을 보니까, 전두환 집권 때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전두환 경제는 이제 광주 폭동 같은 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종속이 심화되고 독점이 강화되면 노동자 농민이 다 거지가 돼가지고 길거리 나와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혁명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무르익거는커녕 뭐 완전 중산층이 살판났다고 전 세계를 누비는 시대가 80년대 전개가 되니까, 안병직 선생 같은 분들이 이거 도대체 내가 그동안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좀 다시 한번 보자고 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일제시대의 실상이라는 게 전부 잘못된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사실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만 주류 역사학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 역사 안에서 경제사 하는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제가 그쪽의 논문들을 좀 소개를 하고 학생들한테 읽히면은, 학생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거 역사 교육을 엉터리로 받은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해도 내 말에 저 사람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 이제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이제 반일 종족주의 이 제목을 단 책 2권이 이제 나오고 해서 그 책들도 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거 좀 뭐 얘기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에 상당히 논쟁적인 강의가 계속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위안부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제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위안부 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니까 여자들을, 그것도 어리고 아름다운 그 나약한 여자들을 공권력이 막 강제로 끌고 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뒤집어지죠. 특히 학생들이.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강의에서 실제 있었던 것을 이번 자료집에 넣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41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47페이지. 네. 이게 2019년 9월 17일 발전사회에 강의하다가 뒤집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58페이지로 가시죠. 예. 58페이지. 네. 제가 오늘 특히 안경이 알이 떨어져서 이상하게 들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실제 강의에서 제가 발언한 것을 사실 저는 기억은 못하죠.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지만 강의를 제가 100% 내가 한 말을,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 각자가 한 시간에 똑같이 말하라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근데 그날 제 강의를 학생들이 중에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제 강의가 하도 충격적이니까 그것을 이제 언론에 흘렸고, 그 언론이 그걸 받아서 난리를 쳐대고, 이제 뭐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까지 가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데요.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까지. 실제 강의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8페이지 중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위안부 관련 말씀하다가 중간에 끝까지 말씀을 안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여학생 A가 하고, 그렇다면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말하는 거냐 당신? 이제 그렇게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직접 대답을 안 하고, 지금 매춘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실제 많다. 강남에 가면 뭐 많다. 마사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많지 않냐, 룸사롱 이런 데 많지 않냐. 지금 거기 여성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은 어떻게 갔냐, 잡혀갔냐, 자기가 갔냐, 어떻게 갔냐, 이제 거꾸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 A가 이제 아주 딴딴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있는 매춘부랑 이제 이 여자들이 매춘부인 건 인정을 하는 거죠. 예전에 위안부를 동급으로 같은 매춘부로 보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랑 비슷하다. 그랬더니 이제 여학생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해서 내가 말을 끊고,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간다.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매춘의 유혹이 있다. 여기 와서 일하면은 조금만 일해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다. 와서 일해라. 이런 유혹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된다라고 강의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제 또 뭔가 계속 불만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는 여러분 동의하냐? 지금도 잡혀가냐?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잡혀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자의만으로 간다. 뭐 그런 취지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금은 매춘에 일하는 여성들이 자의로 가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안 그러고 잡혀갔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옛날에도 그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위안부로 일했던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직접 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 여성들은 자발적이냐, 자의반, 타의반이냐. 자의반, 타의반이다.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것은 본인이 돈을 벌겠다, 가난 때문에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것을 유혹하는 환경이 있어서 타의반, 자의반.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여성이 스스로 원한 것도 아니다. 사실은 가난이라는 구조적인 조건에서 어려운 여성들이 반응하는 게 전부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기 가게 되는 것이지 100% 자발적으로 간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사실은 전 수업 시간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허위 사실을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안부들의 명예를 유석춘이 훼손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저를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대협 간부들이 통진당하고 연계된 북한하고 관계된 종북 세력하고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제 재판을 걸었고요. 또 다른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게 됐는데 아까 실제 우리 김병원 소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김학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이제 김학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갔다고 회고록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걸 증언집에 써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말한 자의반 타의반이 맞죠. 다들 집이 어렵고 그 집이 어려운 것에서 돈을 벌러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매춘업자들인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본인이 이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위안부 생활을 했던 분들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자꾸 정대협에서 이제 교육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뭐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정대협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모아놓고 수요일마다 뭐 30년 동안 지금 모아놓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해대니까 처음에는 사실대로 얘기하던 분들이 아까 우리 김병원 소장이 얘기한 대로 가서 나중에는 이제 막 일본군이 강제로 나를 데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뀌는 거. 이것도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제가 얘기한 문제,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병원 소장님이 빨간 수요일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벌써 1년 됐나요? 아직 안 됐나? 한 1년쯤 됐는데 좋은 책을 쓰셨고, 여러분 그 6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9페이지 보면은 이게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 지도가 군 위안소의 위치를 지적한 위치를 표시한 연합군,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과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죠. 그래서 싸우면서 포로로 잡힌 일본 사람들이나 이제 일본 사람들 편에서 일을 했던 조선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본 부대에 가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군속이 됐던 뭐 위안부 같은 생활을 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미군이 이제 신문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히면 당연히 너는 그동안 뭐 했냐, 너는 이름이 뭐냐부터 이제 쭉 물어보고 어떤 일을 했냐를 확인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미군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 우리 김병원 소장님이 얘기한 게 딱 맞습니다. 일본 본토, 일본 열도, 한반도, 만주에는 군 위안소가 없어요. 거기는 민간인 위안소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 위안소가, 그러니까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군인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위안소가 일본 제국 여기저기 조선반도나 만주나 일본 본토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말하자면 일본의 민간 매춘업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매춘업소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민간업자들이 하는. 민간업자들이 하는 업소에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 와서 민간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선에서 군인들이 성병에 걸리거나 뭐 성적인 문제로 민간인하고 복잡한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 군이 군위안소를 운영하거나 위탁하여서 운영한 데가 있었는데 그 일본이 운영하는 군위안소는 전선에만 있었어요.
일본이 싸움하는 전쟁터가 있는 전선. 조선은 이미 식민지라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대만도 이미 식민지라 전선이 아니었어요. 만주에는 만주국이 들어서서 일본 제국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로 전선이 계속 이동합니다. 일본이 계속 처음에는 이기죠. 미국하고 전쟁이 나기 전까지 일본이 계속 이겨서 동남아 전체를 먹습니다. 호주 앞바다까지 나갑니다. 그 전쟁터에 군인이 맞으면 민간인하고 불필요한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군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또 민간 업소에 가서 성병을 옮겨오게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업소가 일본군 위안소인데 그 위안소에 간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그 위안소에 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민간 업소에 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왜 거기 카테고리에 우리 포함을 시켜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난장판 현대사 해석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지 잘못된 거를 우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미군이 그린 이 지도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동남아시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열도, 조선 반도, 만주 없습니다. 위안소, 군 위안소 없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로 가시면요, 이제 제가 책 사진을 8장을 표지만 올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증언집들입니다.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나를 쭉 구술을 하고 그거를 정대협의 당시 조교들이 이제 녹취를 해서 책으로 만든 거죠. 거기 보면 1, 2, 3, 4, 5, 6 그래서 뭐 각각의 책의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6권이 있고 이제 중국에 끌려갔다라는 사람들을 또 가지고 2권을 만들어서 전체 8권이 지금 정대협이 낸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과거에 출판했고 지금은 헌책방에서 구할 수는 있지만 새 책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대협이 책을 안 풀어요. 딱 이제 숨겨놨어요. 헌책방에서 아직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조금만 보다가 이제는 거의 막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우리 김병원 소장님, 우리 이의원 박사님 뭐 이런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엄청 봐서 이제 이름만 되면은 그 사람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철벽진으로 간 사람, 뭐 이 사람은 어디로 간 사람 뭐 다 외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75페이지로 가면요, 이게 이제 이용수,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이용수가 TV에 등장한 두 장면을 찍은 겁니다. 왼쪽은 이 날짜가 어디 나오는데 2007년 2월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하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것을 캡처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992년 8월 KBS ETV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방송한 겁니다. 근데 이 증언의 내용이 180도 다릅니다. 92년 8월에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따라왔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가난의 희생자죠. 근데 2007년 미국 의회에서는 군인이 등에다가 뾰족한 것을 들이대서 자기가 끌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의회 가서. 본인의 증언이 바뀌고 있어요. 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일본군이 아까 말한 우리 김병훈 소장이 잘 설명했지만 빨래터에서 일하던 여성을 총 들고 와서 끌고 갔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아무리 일제시대가 일본이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국가를 근대국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일본이 강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총칼로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그 당시 왕께서 갖다 바쳤습니다, 나라를. 그래서 지금 74페이지의 사진에 보면은 그 위안부 증언집 1권에 이용수가 한 말을 제가 노란 마킹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뭐 같은 말이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지는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65페이지, 아니 85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본말로 된 나의 전쟁 범죄라는 일본말로 된 제목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는 조선 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라는 한국말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게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의 일종의 정신병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미친놈이 1983년에 내가 일본 제국주의가 시켜서 뭐 조선반도에 가서 뭐 남해안 어디 제주도 어디에 가서 내가 조선 여자들을 사냥해서 데려갔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 증언한 것을 책으로 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런 것을 잘 모를 때 막연하게 일본이 우리 젊은 여자들을 잡아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이잖아요. 83년이면. 그때 일본 사람 하나가 책을 출판해서 내가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대, 일본 군국주의의 명령을 받고 한국 여자들을 잡아갔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뭐 틀림없는 양심 고백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일본의 그 좀 비양심적인 그 인권주의 뭐 이런 게 문제다라는 여론이 이제 엄청 퍼지게 됐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그런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게 84페이지에 있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요시다 세이지가 그 책을 출판하고 한국에 방문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일본 제국주의는 천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또 그걸 경향신문이 뭐 딜이 크게 써주고, 뭐 또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조선동아까지 다 크게 써줬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86페이지를 보면요, 영어로 된 책이 있는데요. 조지 힉스라는 사람이 쓴 더 컴포트 우먼이라는 제목을 단 책인데, 책 표지도 뭐 좀 요상하게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기초로 일본 제국주의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착취했는지를 영어로 써놓은 책이에요. 요시다 세이지의 말을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같은 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가 구미권에 알려지는 거죠. 그동안은 한국말이나 일본말로만 이게 기록이 돼 있다가 영어로 퍼지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도 야, 일본이 정말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구나라는 식으로 알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호주의 저널리스트고, 부인이 한국 여자든가 일본 여자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아마 통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본인이 이제 마무리를 해서 책을, 요시다 세이지 책을 베껴서 영어로 낸 책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로 가보는 유엔의 구마라스와미라는 스리랑카 출신의 잘 나가는 하버드 법대 출신 여자가 유엔 인권보고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조지 힉스의 영어책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이 인권을 유린했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제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오고, 이걸 유엔이 채택을 합니다. 유엔 인권위가. 그러니까 이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피를 토하는 양심적인 증언이 있고, 영어로 된 책이 있고, 유엔이 이걸 인도스 해주니까, 이게 이제 세상 모두가, 아, 일본이 정말 멀쩡한 여자들을 잡아갔구나 하는 여론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 제가 90페이지에 보면은 일본의 한 전문가 토론회의 기사를 하나 옮겨놨는데요. 이제 그 요시다 세이지의 책과 그 다음에 또 그 조지 힉스의 책, 그 다음에 구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일본의 전문적인 학자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익숙한 사람이 와다 하루키는 익숙하죠, 여러분. 와다 하루키 또 항상 그 일본의 양심적 좌파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수염 맨날 기르고 머리 부시시 해갖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이 여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위쪽에 보면 와다 하루키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이 특히 힉스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힉스 책을 베낀 게 구마라 스와미다. 아까 힉스 책은 요시다 세이지 책을 베꼈고, 요시다 세이지 책은 근데 나중에 완전히 사격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요.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일본의 굉장히 양심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한국 문제의 전문성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요시다 세이지가 증언한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95페이지에 있는 신문 기사는 제주도에 요시다 세이지가 내가 성산포 어디 단추 공장에 가서 내가 여기서 조선 여자들을 몇십 명을 끌고 갔다라고 했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제주 신문의 기자가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일제시대에 여자들을 그렇게 끌고 간 기억을 하는 마을의 어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의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일본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죠? 나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시다 세이지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이 기사에서. 다만 요시다 세이지가 얘기한 그 장소에 찾아갔더니 그런 사건이 없더라 라고 리포트하는 기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니시오카 스토무가 아까 요시다 세이지가 그런 증언을 하는 책을 냈더니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우리나라 한겨레나 경향신문하고 비슷한 신문인데 엄청나게 그거를 보도를 많이 해서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는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라는 여론을 이제 굉장히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그 역할을 많이 한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분이 따지기 시작해서 몇십 년이 걸려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사실은 하나도 없는 상상의 결과물이다 라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다 세이지 아들이 95페이지에 나오는 책인데요. 아버지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 아버지가 한국에 사과한다는 사죄비를 내가 철거해버리겠다. 이 아버지가 완전히 사기극을 했는데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잘못을 사과한다. 뭐 그런 책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된 거는 아사히 신문이 이제 자기들이 과거에 보도한 뭐 15건인가 그 위안부에 관한 큰 보도들을 사실이 아닌 기사들로 여러분 독자들한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편집국장을 파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실을 전하는 우리나라 언론이 그동안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매체가 편집국장이 허위 보도로 파면이 되고 아사히 신문 회장이 우리 그동안 기사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사고로 냈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받아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그럼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금 스스로 반성하는 기사를 냈다라는 게 우리나라 언론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과 일본의 언론이 합작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이게 근데 아사히 신문에 실제 이런 사과 보도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96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니시오카 스토무 사강역 이 사람이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라는 책을 일본말로 출판을 하고, 이제 그 책을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우리 여기 있는 황의원 대표가 있는 미디어와치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그 위안부 문제,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 니시오카 스토무가 쓴 책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그 책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녹색 책에다 모아서, 근데 아까 얘기했던 아사히 신문의 사과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경위, 아사히 신문이 신문사로서 독자들한테 그런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할 때까지는 아사히 신문 안에서도 큰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보도를 한 사람은 야, 이게 뭐 사실이 조금 어긋났을지라도 계속 버티자라는 주장을 했을 것이고,
이제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싸움을 하면서 아사히 신문 안에서 무슨 조사위원회 같은 걸 엽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 실태조사도 가고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와서 그 보고서가 보니까 이제 누굽니까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라는 게 완전히 엉터리더라라는 자체 보고서가 나오고 또 그 자체 보고서는 너무 아사히 신문의 잘못을 너무 가볍게 평가한다. 더 이것은 독립적으로 보면은 아사히 신문하고 관계없는 제3의 기관이 이걸 조사해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다. 언론으로서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진 또 독립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그런 보고서들을 다 정리한 게 이 녹색 책입니다. 일본말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그 치열하게 진실 싸움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초반에 80년대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생기는 게 90년. 아까 그 윤정옥이라는 이화여대 교수가 정말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하나도 모르는 이 책상 물린 여자 교수가 정신대와 위안부를 헷갈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론을 아주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활동을 시작해서 그로부터 30년이 지나면서 여론은 악화될수록 악화되는데 물밑에서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사실을 찾아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서 이제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또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학술적인 논문을 쓴 게 그 101페이지에 제가 사진을 집어넣었는데요.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 성적 서비스를 위한 계약.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의반 타의반, 가난 때문에 매춘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제목만 보고 저는 이분은 자의반 타의반, 가난이 매춘의 원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이구나 하는 걸 사실은 이 제목만 보고도 느꼈죠. 물론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더욱더 분석을 잘 해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연구가 나오니까 막 발작을 합니다, 지금. 정대협이나 이 페미니즘에 쩔어 있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여자 교수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페미니즘을 배경으로 막 엄청나게 남자의 메일 쇼비니즘 때문에 이런 여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한 것을 엄청 주장했고 그게 좀 장사도 많이 됐고 했는데 요새 뭐 여가부 폐지하자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이제 여자들의 주장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고 왜냐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닫는 과정에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램지어 교수가 또 원군이 돼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제가 좀 시간을 잡더라도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102페이지부터 제가 그날 문제가 된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끝내면서 한 말입니다. 지금 근데 다시 제가 읽어봐도 굉장히 잘한 말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일본이 했다고 얘기하는 게 불의잖아요. 한 일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는 없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야 정의가 나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걸로 만들어 누구를 죽이면,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게 그야말로 마녀사냥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일제 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정하면서 왜 요새 오늘날 매춘업에 있는 여성들은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동정하세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왜 태국 여자가 여기까지 팔려와서 마사지하게 만드는 걸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일제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지금 태국 여자들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취지를 합니다.
왜 그건 가만 놔두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못 본 채 하면서. 신촌 바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술 처마시는 뒷골목에 가면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냐. 그거 모르는 척하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남들이 정대협이 상 다 차려놓으니까 거기 와서 숟가락 들고 여러분 밥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판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죠. 그걸 지금 왜 그건 바로 잡지 못하고 100년 전에 가정이 어려워서 자기 집 경제적으로 도움 주려고 전선에 나갔던 그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그 난리를 치느냐라고 제가 강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사실은 여학생 하나가 울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마지막 한 페이지가 더 나왔습니다. 왜 울었어요? 모르죠 그거는. 펑펑 울었어요? 아니면 눈물을 얼굴을 들고 눈물이 주르륵 내려오더라고요. 그건 이따 그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말씀해 그건 주세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만 한 거라. 강남에 가면 신촌에 가면 매춘업이 성하고 있는데 그 매춘업을 없애는 노력을 하십시오. 차라리 그거는 못 본 채 하면서 비겁하다. 정신대 협의회가 상 차려놓은 거 여러분들 알량한 정의감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사회 정의 이루겠다고 난리를 쳐대는데 알량한 거다.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나 봤어요? 그분들 목소리나 들었지? 진짜 그 사람들 삶이 어떤지 뒤져봤어요? 이영은 교수가 다 뒤졌어요. 증언을 다 젊었을 때 했던 증언, 그 일을 했다가 돌아와서 60년대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그런 증언이 그대로 나온다. 책 보세요. 이영은 교수가 쓴 책 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가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지금 디펜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정신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매춘업에 나간 사람들 여러분 욕 못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건이 좋고 그 사람들은 여건이 나빠서 여건이 나쁜 중에 먹고 살려고 거기에 팔린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함부로 욕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나를 위안부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금 검찰이 기소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냥. 아, 유석준 교수님이 아주 오늘 여기서 한풀이 다 했네. 지금 법정에서 계속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시니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사회가 굉장했었죠. 근데 여기에 또 제가 2019년 8월 7일인가 일본 한일 관계가 최악에 치닫고 있을 때 저희 엄마 부대, 그때는 엄마 부대죠. 엄마 부대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다 대고 일본에 사과하라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제가 막 거꾸로 몰리고 한 달간 언론에서 저를 그냥 패대기를 쳤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정신대 문제를 밝히고 또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이 징용 문제를 밝히는 것은 역사를 진실된 과정에서 확실히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위안부가 너무나 거짓 사기로 30년 가까이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지금 농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밝혀서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영 교수님의 박사님의 강의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30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는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로 연행해서 위안부로 잡은 적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당장 대학생들은 그러죠. 뭔 소리냐. 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91년 그것도 있고 14년 고노다마도 있고 뭐 2007년
엠네스티 보고서도 있고 뭐 유엔 결의도 있고 뭐 미국에서 그다음에 유럽 의회에서 등등 많다고 이렇게들 들이대는데 지금 해주셨다시피 결국에는 들여다보면 다 자기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인용해 준 거고 결국에 최종적인 소스로 들어가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시다 세이지의 그 소설책 생거짓말. 두 번째로는 위안부들의 소위 증언. 그 증언에서 그 증언이 그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 즉 말이 자꾸 바뀐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왜 지금 1991년, 92년부터 김학순, 이용수 등의 증언이 시작되고 이미 35년이 되어가는데 왜 그게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 길거리에서 아니면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사람들에게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 그 죄인은 바로 정대협과 그 정대협을 지지하는 지금의 정의연을 지지하는 소위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수 씨가 끌려갔다고 이야기했으면 그 당시에 1940년경에 한 가족 수가 평균적으로 9에서 10명이었거든요. 그럼 20만 명이면 20만 명의 여자를 끌고 갔다면은 거기에서만 200만이 나오고 그 친척을 만약에 100명이라고 본다면은 2천만 명이 나오고 그 당시 한 마을에서 100명 이상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좁은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또 합치면 또 2천만이 나와요. 그럼 전부 합치면 5천만 가까이가 되는데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조선 거주 인구가 2,900만 가량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용수가 아니면 기타 위안부들이 남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당장 정대협이나 그 연구자들은 그 가족들, 대구의 이용수 가족들, 친척들, 마을 사람들에게 다 쫓아가서 물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게 문제가 되었는지 정대협과 그 활동가들이나 연구자들은 물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대협 활동가들이 또는 그 연구자들이 과연 대구에 가서 이용수에 대해서 물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또 물었는데 뭐라고 했다, 부정했다, 또는 시인했다, 방증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단 한마디 말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위안부를 둘러싼 아까 사기극이라고 또는 국제 사기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든 게 바로 능히 그동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재원, 국민적 지지와 관심, 그리고 충분한 3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대협, 정의연, 그 지지하는 활동가들과 소위 연구자, 학자 등의 책임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과제가 하나 생긴다고, 중요한 과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위안부는 강제 연행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위안부는 어디에서 온 거냐? 어떻게 위안부가 된 거냐? 뭐 이렇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해야만 비로소 위안부 강제 연행설을 최종적으로 그 국제적 사기를 최후의 마지막 한 부분까지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위안부들이 어디로 왔을까? 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끌려온 게 아니다. 끌려온 게 아니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바로
부모가 팔았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였죠.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부모가 위안부를 포함해서 성노동자가 자기 부모가 자기 딸을 매춘부로 창녀로 팔아 넘겼다는 거였습니다. 대단히 일반적이고 통속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지요. 그렇다면은 거기선 또 어떤 문제,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즉 정대협이 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위안부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딸을 팔았으니까 팔린 대상이니까 노예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위안부가 과연 노예였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또 그렇기 때문에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딸을 위안부로, 자기 딸을 매춘부로, 창녀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 여자들이 과연 노예로서 팔린 거냐, 이것도 또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제목을 했고, 다분히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인물에서 저는 지난번에 램지어 논문이 문제가 되었을 때 중국으로 끌려간 위안부라고 하는 정대협에서 낸 소위 증언집, 사실 객관적으로 체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참으로 존경할 만한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현병숙 씨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1937년경에 목적은 내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게 자신의 평생 소원이라서 자기 스스로를 조선 내에 한 여관에 팔았습니다. 2년 계약으로 팔았어요. 다시 말해서 팔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왔지만 역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현병숙 씨는 중국에서 여자를 사러 온 사람을 찾아 나서서 마침내 조선인을 찾아내서 거래를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에 있는 것처럼 2년 계약으로 3년 계약으로 업자가 2,000엔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1년에 1,000엔도 안 되지 않느냐, 1년에 1,000엔은 달라, 이렇게 소위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0엔을 받고 중국 모지로 또다시 팔려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알선업자, 즉 여자를 사러 온 사람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도장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그 업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국 모처에 갔는데 영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은 못나서, 자기가 못생겨서 그랬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마음 먹고 가는 곳이 군 위안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번에는 또 다른 업자를 찾아서 재계약을 했던 거죠. 다시 한번 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 현병숙 씨의 사례 속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여자가, 조선 여인이 어떻게 최초로 조선 내에서 성매매 산업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조선 바깥으로 나가서 성매매 노동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또 위안부가 되는지, 이 세 개의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안부의 첫 번째 기원은 역시 조선의 고도로까지는 아니어도 대단히 발전해 있었던 조선 내의 성매매업이다. 조선 내의 성매매업이, 그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그 혹시 지금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건우라는 분이 지역 그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한겨레 신문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일제 지배 한국 현대사라는 책에서 그분이 쓴 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일본 당국은 37년 말에 남경 공략 후 서주 작전이 개시될 무렵 조선 내의 어용 알선업자들에게 지시하여 가난으로 매춘 생활을 하고 있던 여성을 다수 중국 대륙으로 데리고 가서 위안소, 간이 위안소, 육군 오락소 등의 명칭을 가진 시설에 배치했다. 일본군 병사의 놀이개감으로 삼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엔 나이가 식민지기를 직접 젊은 나이지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썼던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대구의 둘째 부인을 두고 있던 김해의 박치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2년 동안 버마와 싱가포르에서 위안소를 경영하는데 실무를 봅니다. 소위 조바라고 해서 매니저를 하는 거죠. 이분이 매니저를 하면서 그 2년 동안에 당연히 조선인 위안부들만 있었죠. 그 위안부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2년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두어 차례에 걸쳐서 2, 3회에 걸쳐서 위안소 주인을 했던 남자, 그 주인을 했던 남자는 누구냐면은 두 번째 부인 첩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무슨 일을 했느냐? 대구에서 여관을 했어요. 여관을 한다면 우리가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듯이 이때 여관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춘업 내지는 매춘 알선업을 겸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박치근이라는 사람이 그 위안소의 주인, 즉 그 첩의 남동생입니다. 그 위안소 주인과 같이 첩의 남동생, 그러니까 철암과 같이 한국의 대구에 가서 아니면 김해에 가서 위안부를 모집하는데, 위안부를 모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굳이 농촌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일본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있지도 않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고 경찰들을 데리고 가서 끌어오느니 그냥 이미 넉넉하게 조선에서 발전해 있던 성산업의 노동자를 데려오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또한 수량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동부의 제남, 중국말로는 진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38년에 일본인 위안부 173명, 조선인 위안부 115명을 데려왔는데, 일본인 173명의 여인 중에 76명, 조선인 115명 중에 101명은 매춘부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제가 발굴한 것도 아니고 단지 민족주의 계열이 아니라 페미니즘 계열의 위안부 성노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써낸 연구 속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첫 번째 위안부의 그 소스 기원은 조선 내 성산업에서 이미 매춘부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한 논리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 왔느냐 한다면, 두 번째는 조선 내의 성산업이 아니라 조선 바깥에 중국, 대만, 만주에 이미 성산업 노동자로 나가 있었던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미 많은, 대략 1940년경에 공식 통계로 잡히는 조선의 성매매 종사 여성의 수가 10,000명인데, 10,000명가량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미 중국에 나가 있는 조선인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본 정부나 아니면 대사관의 허락을 받고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성매매 여성들만 이미 10,000명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여성들, 조선인 남성 포주, 여성 포주들의 대외 진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 만주 등지로의 조선인들의 진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발전적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1920년대부터 시작돼서 1940년이 경이 되면 조선에 있는 성매매 노동자 수와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수, 비슷한 수의 여성들이 이미 전쟁이 곧 벌어질 중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만주나 대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1937년에 전쟁이 퍼지고 39년부터 위안부 설치가 본격화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위안부 업자라면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 육군의 장교, 장성이라면 어떻게 위안소를 만들고 어떻게 위안부를 모집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이미 와 있는 일본인 업자나 조선인 업자를 불러다가 너 위안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그랬을 때 그 조선인이나 일본인 업자가 만약에 위안부를 모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이미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 위안부 안 할래? 단 주인이 전적으로 손님이 전적으로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일반인도 받을 수 있지만은 요금 규정을 지켜야 된다거나 다시 말해서 정부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또는 많게는 2번까지 성병 검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성병이 만약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되지 못하면 영업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합의하면 그냥 기존의 성매매 노동자가 일반적인 성매매 노동자가 전시 성매매 노동자가 되는 거고 전장의 성매매 노동자가 되는 그게 바로 위안부가 되는 거고 그 여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위안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또 하나의 결과였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숫자로도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대만으로 간 조선시대 때 식민지 그러니까 일정 때에 대만으로 간 조선인 여성들의 숫자는 매우 적지만은 신기하게도 다른 나라 일본인이나 아니면 중국인과 다르게 조선인으로서 대만에 간 여성들은 거의 다 직업이 있었고 거의 다 20대였어요. 물론 30대 초도 있었지만 그들이 일했던 곳 당연히 매춘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이제 대만에서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중국에서 위안소가 생겼을 때 어디 가서 위안부를 모집하느냐 거기 가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대만에 가서 아니면 대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모 씨라는 분도 대만에서 자기가 위안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간단한 겁니다. 자신이 거기에서 일반 성매매 노동자로 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간단한 경로를 거치면은 단가는 좀 더 싸질지 모르지만은 꼭 그것도 아니었습니다만 단가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본 군인을 비롯해서 정확한 매출고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성매매 노동자는 전시 성매매 노동자로 자신이 변화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고 오히려 일본군 헌병이 보호해주는 등의 장점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1938년 11월부터 1941년 1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대만에서 일본인 여성 828명, 조선인 여성 528명, 대만인 여성 266명이 중국의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조선에서 성매매업 종사자들,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해 있던 조선인 성매매업 종사자들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루트,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루트라고 하면 당장 이 조선 외건 이 성매매 노동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바로 인신매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인신매매라고 말은 인신매매, 딸을 팔았다고 했지만은 그 실체를 보면은 노예를 판 게 아니라 딸을 노예로 판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보통 길면 6년, 짧으면 1년까지의 성매매 노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노동계약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병숙 씨처럼 뭐 2년 또는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판다는 명목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 노예라고 할 수 있는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를 데리고 뭐를 하건 주인이 뭐 그 여자를 집안에 바쁠 때 뭐 집안일을 시키건 아니면은 뭐 성매매를 시키건 아니면 농사를 시키건 뭘 시키건 상관이 없었어요. 즉 소유가 완전했다는 겁니다. 노비의 경우에, 노예의 경우에. 두 번째로는 그 노예나 노비의 경우는 영구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노비나 노예는 세습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딸이나 아들까지도 노비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쉽게 딸을 매춘고로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그 실질로 보면은 첫 번째 성매매 노동밖에 못 시켜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래는 성매매 노동자들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식당의 여자들 같은 일반 밥 시중 드는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노동, 성내 노동에 한해서 이것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구적이지 못했어요. 계약이 끝나면은 아니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라도 돈만 갚으면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 3년이면 3년이나 6년이나 6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치근의 일기 속에서 그렇게 많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일기의 기사들이 나왔던 겁니다. 세 번째, 당연히 위안부가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말로는 매춘부로 팔아먹었다, 딸을 팔아먹었다, 인신매매했다고 했지만은 그 표현은 일반적인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표현이지 그 경제적인 실체는 인신계약, 인신매매계약, 노예매매계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노동계약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굳이 위안부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조선 여인들이 위안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봐도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였다. 노동자로서 계약했고 노동자로서 부모에 의해서 계약이 대신되거나 부모에 의해서 보증받은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제 발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듣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거둘게요. 지금 이현 박사님이 얘기한 거를 하버드 렌저 교수가 영어로 인덴처드 컨트랙트라고 해서 그 논문에서 잘 설명해놨어요. 지금 굉장히 보완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으로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 위안부 때문에 먹고 사는 분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 귀를 잡아 당기고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이훈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새롭게 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제 발표는 다 끝났고요. 이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민우 국장님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한민우입니다. 2019년도에 이 문재인 정권이 2020년 그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얻으려고 2019년 내내 이거 왜 이렇게 이 소리가 날까요? 어떻게 안 나는 방법이 없나 이거? 2019년 내내 그야말로 광란을 펼쳤습니다 이게. 그때 이게 제가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고 또 한미일 동맹이 깨질까 봐서 제가 뭐 현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가 급기야는 이제 그 뭐 죽창가를 페북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뭐 부단히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저도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
아마 해방 후에 공무원이 친일 선언을 한 놈은 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면을 당했습니다. 조국이한테.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 법정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결국 이겼는데, 문재인이가 물러나기 며칠 전에 저를 다시 중징계를 하라고 징계위원회에다가 저를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 말이면 정년 퇴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당 조직을, 공산당에 뭐 이렇게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3개를 꼽으라고 하면 조직부가 있고 통일전선공작부가 있고 또 하나가 뭘까요? 모름지기 공산당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 선전선동부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선전선동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전선동부가. 꼭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딴 거는 잊어버리셔도 이 선전선동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좌파의 선전선동 부장 사령관이 누굴까요? 저는 김어준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최대 무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저 선전선동이 얘네들의 쿠데타를, 이 총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는 한 총으로 정권을 찬탈하거나 이 정권을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좌파들이 이 권력을 찬탈하고 유지하는 최대 무기가 선전선동인데, 선전선동으로 이 좌파 정권이 수립이 되고 지탱이 되는 건데, 걔네들의 최대 무기가 반일감정이고 특히 위안부예요. 이 위안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린 대한민국 좌파들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이게 쟤네들은 원자폭탄이에요.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쟤네들이 가장 아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들의 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최대 무기를 그야말로 부셔버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뭐 이게 몇 분 안 모이셨지만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윤미향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얘들한테는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좌파의 최대 무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윤미향이가 무너지면 좌파들이 엄청난 무기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위안부가 사기다라는 게 밝혀지면 좌파들이 이 우파들을 공격하는 최대 무기가 없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뭘로 싸울 겁니까, 좌파들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2020년 4월 4.15 총선 앞두고 2019년도에 이 김어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지령을 내린 거죠. 반일 선동으로 이 4.15 총선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리고 이 금년에 3월 3구 대선 앞두고도 작년에 조국이가 김어준이가 이번 대선은 뭐다? 한일전이다라고 또 지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돌상에 올라와 있는 그 지폐, 이게 일본 돈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송영길이. 그래서 이게 좌파들의 최대 무기다. 그래서 이걸 깨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안부 사기극의 배후에는 이 문제 얘기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꼭 해야 되는 문제가 북한이랑 중국 공산당이 이 위안부 사기극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윤미향이가 언제부터 이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 동안 했는지? 92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이죠. 20년 동안 30년인가요? 92년부터 하면 30년이구나. 92년 1월 달에 이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간사가 됐어요. 윤미향이가. 그래서 30년 동안이나 이 사기극임을 본인이 알 텐데, 이 30년 동안이나 사기극에 집착하면서, 이게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그 비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했습니까? 한마디라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지금 이 탈북 여성들이 말 그대로 성노예로 고생하고 있어요. 중국 땅에서 집에도 못 나가고 집 밖에서. 근데 그 문제,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그 참상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거짓말을 꾸며내서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윤미향의 남편이 김삼석이라고 유명한 그 1993년에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서 4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남편이 남매 간첩단 사건인데 이 친구가 이 4년간 형을 살고 나와서도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미군 철수해라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또 2016년도에 그 중국 닝보의 그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집단 귀순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다. 2018년도에 김삼석 일당이 이 유경식당 종업원들을 찾아가서 니네들이 월북을 해야 니네 부모들이 무사해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윤미향이도 따로 이 탈북한 종업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할 텐데 거기 가서 니네 부모들을 만나라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김삼석이는 이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수령님, 장군님으로 하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러 제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업원들 지배인으로 같이 이렇게 이 귀순한 친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연, 윤미향의 행적과 윤미향의 이 가족 관계를 볼 때 북한의 개입을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사기 얘기를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모종의 배후가 있다. 충성,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인가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미향이가 자주 만나는 이 미국의 러셀 로우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러셀 로우. 이 친구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 여성 상원의원이 이 90년대 중반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하면서 상해시의 시장, 당시 장쩌민이랑 이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래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 친중 행보를 걷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대표적인 친중파인데 이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 제주가 좋아서 번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집어준 거죠. 예.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20년 동안 했어요. 이 러셀 로우가. 그런데 이제 FBI에서 수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언론에서 얘 중국 간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얘를 내보냅니다. 얘가 나와가지고 러셀 로우라고 하는 그 중국계 미국인이 나와가지고 만든 단체가 샌프란시스코에 사회정의교육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체가 하는 유일한 일이 우리 이 조선의 위안부 문제를 국제 여론에다가 말 그대로 이슈로 만들어내고 또 이 친구가 가끔 한국에 와서 반일 선동질을 해요. 이 친구가 2017년도에 와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이랑 이제 미국, 일본을 이제 이간질시키는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면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걸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재단이 사회정의교육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하고만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탈북 여성들의 참상 내지는 위구르 여성들의 참상 또 티베트 여성들의 참상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이런저런 정말 악랄한 만행들이 쇠고 쇠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 사회정의교육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조선의 위안부 문제 그리고 윤미향이랑 오고 간 흔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그러니까 윤미향이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안부 문제는 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필살기 제일 이게 없으면 좌파들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이 무기를 깨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깼습니다.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산조각을 내는 일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위안부 문제 배후에는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 이 국내 좌파 우파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고 있는 이런 살벌한 주제다. 그래서 거듭 여기 계신 분들께 이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작은 힘이나마 이 좌파들의 무기를 부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민호 국장님이 저희 위안부 집회하는데 항상 시간이 되면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발언 중에 이 윤미향 뒤에 이 김삼석이 남편이랑 정의연대 구성원들을 보면 북한을 갔다 왔다 들락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자료를 다음번에 우리가 이 토론회 할 때는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미디어 워치 대표 황희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 행사에서 제일 메인이 마지막에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막내인데, 네. 그래서 제가 막내지만은, 네. 위안부 문제로는 저도 좀 관록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 이제 유현 박사님이 지금 이번에 위안부상 만든 사람들한테 이제 소송 당해가지고 1심에서 이렇게 패소하셨잖아요. 저는 2014년에 정대협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이제 소송을 당해서 1, 3심 다 이겼습니다. 저는 정대협을 이긴 정말 많지 않은 사람인데 형사도 항고에 재정 신청하고 난리 났어요. 쪽에서. 근데 하여튼 경찰서에서도 제가 한 2번 정도 불려갔는데 다 이제 무혐의가 됐고 이 정대협한테 이제 소송을 이겼다는 거는 거의 내가 길에서 마이크 타이슨 만나서 때려 눕혔다 이 정도 거의 무용담 수준인데 제가 아무튼 그 정도로 큰 걸 제 나름대로 아무튼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일파 말씀하셨는데 거의 정대협 이겼으면 거의 친일 거의 무형문화재 아니겠어요? 하여튼 좀 그 덕분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한국에 아까 한민호 선생님 제외한다면 과연 이제 친일파가 진짜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랑 징용공 문제가 지금까지 온 걸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선 분들을 제외하면은 지난 70년간 사실상 한국에는 친일파가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러죠. 조중동 이런 보수 신문들에서 허구한 날 한일 관계 개선 얘기하고 한미일 동맹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지일파나 용일파지 친일파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인들은 성실하다는 둥, 법질서를 잘 지킨다는 둥, 무슨 저력이 있다는 둥, 이번에 노벨상을 몇 개를 어떻게 획득했다는 둥, 위안부 문제 진실이나 징용공 문제 진실을 얘기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아무튼 권력이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 추파를 그냥 던지는 우리 인간사회 그냥 99%의 그런 속물들이라고 봐야지 이건 친일파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친이라는 한자가 이게 친구할 때 쓰는 사실 그 한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친구랑 일단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하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일단 친구라고 하잖아요. 서로 뼈 있는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설을 하면서도 선의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친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친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린데 돈 필요할 때나 그럴 때나 연락하고 아쉬울 때나 연락하고 그게 친구인가요?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친구죠.
근데 사실 한국 내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난 70년간 뭐 일본이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러니까 뭐 꼭 동의랑 수용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무슨 주장을 하잖아요. 일본이 그러면은 그 징용 문제 자기들은 뭐 진실이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그대로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일조차 사실상 그런 시도조차도 사실상 없었어요. 뭐 아무도 뭐 일본이 뒤집어 썼다고 하는 그런 누명 문제, 자기들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게 뭐 맞고 틀리고 나중 문제고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귀를 기울여 보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맨날 우리가 70년 전이나 우리가 이제 100년 전에 뭐 어쨌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실 대부분 상당히 이제 과장됐거나 이제 왜곡된 이야기들이고, 그 아무튼 이런 문제를 화두로 해서 꾸준하게 한국 사회의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일파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그 일본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히라가나조차 전혀 모르고 뭐 일본 대중문화를 즐겨본 적도 없고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나 일본에 뭐 수백 번 가봤다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친일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뭐 아무튼 친의 그런 친이라고 할 때 그 아무튼 진솔함 그리고 어리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여름에 저희 이제 미디어워치 출판사에서 그 하타 이쿠이코 박사라는 분이 쓴 이제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합니다. 그 위안부 문제 종결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일본에서는 1999년도에 이제 출간된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에 완전 정지부를 찍었다고 하는 거의 이제 백과사전 책이에요. 우리 유현 박사님이 지금 이제 번역 지금 작업을 이제 끝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옆에서 괴롭히면서 지금 편집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이 20년 만에야 이제 한국에 소개되는 겁니다. 아무튼 일본이 지금까지 무슨 이 문제를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한국에 이렇게 소개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책이 20년 만에 소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참 한일 간 양국의 좌파만이 아니라 좌파끼리는 한일 간 좌파끼리는 소통이 잘 된 것 같은데 그 우파까지도 포함해서 한일 간 우파까지도 포함한 정말 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런 시도가 이런 세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늦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빠르다 늦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인 거라서 요새 뭐 동북아 국제 외교안보 문제 그 한민호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시지만은 그 오히려 우리가 좀 10년 20년 또 앞서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이제 선구자일 수도 있고 그 뭐 한 20년만도 아니고 70년 만에 한일 간에 이제 진짜 진솔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위안부 문제랑 징용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소재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년이 묵어야 해결될 주제가 이제 70년 만에 빨리 해결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디어워치도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가지고 한일 간 그 올바른 이제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미디어워치 황희연 대표. 황희연 대표 저도 재판에 졌잖아요. 위안부 재판에 져가지고 1년 집행유예, 벌금 186만 원, 그 다음에 80시간 노동 이렇게 받았죠. 뭐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좋은 결과가 이제 나타날 것 같고 네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는 앞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민단체가 그 기초를 깔아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